설명할 수 있겠으나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한국 경제 참 크다, 커졌다, 크다 하는 것이 밝은 면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커져서 남유럽이 어려움을 겪어도 중국 경제가 8%대 성장하다가 이제는 6%대 성장하더라도 일본 경제가 10년이다, 20년이다 잃어버린 세월을 지났다 할지라도 미국 경제가 좀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경제가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넘거나 거의 근접한 나라는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6나라에다가 한국을 합한 것이 그 50, 30 클럽, 그러니까 50 밀리언의 인구, 그다음에 30,000 US 달러라고 하는 1인당 소득, 그래서 50, 30에서 50, 30 클럽에 인 나라가 7개밖에 없다는 뜻이죠. 물론 이 50, 30이 유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OECD에서 나온 것도 아니지만 우리들이 스스로 한번 자부심을 갖자고 제가 한번 생각해 낸 겁니다. 50, 30 클럽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국 경제에 밝은 면, 다시 말해서 50, 30 클럽에 일 수 있었던 거는 요인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수가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도전 정신이고 하나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헝그리 스피릿, 파이팅 스피릿, 또 캔두 스피릿 이런 것이 도전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거기 덕수가 황정민인가요?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덕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 보시듯이 한국 사람들이 지난 50년 또는 50년 이상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살았습니다. 여기 계신 저의 선배님들도 그러실 거고 제 동료나 제 후배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지난 50여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한국이 됐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지요. 사실은 지난 5, 60년 동안 교육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모방형 인적 자원이었을지 모르나 그래도 우리가 남을 따라가는 시대에는 모방형 인적 자원 키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잘 배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갖다 응용하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 창의형 인적 자원을 키워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날들에는 그 모방형 인적 자원일지는 모르지만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한국 경제를 크게 만들어냈다.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경제에 지금 어두운 면을 걱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면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으나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저성장, 또 하나는 양극화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8%대 성장, 90년대 6%대, 2000년대 4%대 성장하다가 201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는 2%대 성장하기도 버거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양극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소득을 제일 많이 올리는 1% 사람들이 대한민국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갑니다. 이건 어제 청문회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그 부자들이 1%면 5천만 인구의 그러니까 50만 명이 전체 소득의 15%를 가져가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하는 생각을 하지만 10%가 상위 소득 10%가 47% 거의 50%를 가져가고 있으면 상당히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서부터 따져보면은 밑에서부터 제일 소득 못 올리는 사람 70%가 가져가는 소득이 18%가 안 돼요. 상위 10%가 47%고 하위 70%가 18%라면은 상위 10% 사람들이 하위 70% 사람들의 3배 가까이 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소득 불평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LG, SK 4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1년에 올리는 매출이 지금 GDP의 6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원론을만 공부하셨어도 GDP하고 기업의 매출은 단순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그 말씀이 맞지만 이 값이 GDP분의 4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1년 매출이 30년 전에는 20%, 10년 전에는 40%였었는데 지금 60%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 힘이 한 군데로 쏠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이나 조직이나 어떤 사회나 힘이 한 군데로 쏠리면은 단기는 몰라도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한국은 그 활력을 잃은 경제가 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불평등이 심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사회 불안 요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7, 8년 전만 해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이내믹 컨트리, 다이내믹 코리아하고 what a dynamic country Korea is 이렇게 식으로 얘기할 때는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진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이 혹시 unpredictable 코리아라는 말을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나 괜히 쓸데없는 걱정까지 했습니다만 요새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 보고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안 해주나 하는 아쉬움까지 아무도 한국 보고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몇 가지 숫자를 보더라도 현재 공장의 가동률이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공장이 20일 잘 안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로 가계빚이 드디어 이제 1300조라고 그러죠. 이거는 인구가 5천만이니까 1인당입니다. 이 가구당이 아니라 1인당 약 2,6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고 청년 실업이 공식 통계에는 10%로 나오지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청년 실업은 34%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명 중에 4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 가지 수치들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동반 성장은 마치 있는 사람도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동반 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조금 바꾸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GDP가 100이고 부자 또는 대기업한테 50분배 되고 하나는 사람 또는 중소기업에 50분배 됐다고 친다면은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를 예를 들자면 100에서 110으로 늘리되 종전처럼 분배하면은 큰 사람한테 55, 작은 사람한테 55 가야 되겠지만 큰 사람들은 밥 먹을 것도 있고 여유까지 있음에 반해서 작은 사람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 이러니와 밥 먹을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니 55대 55로 하지 말고 54대 56, 또는 53대 57로 하면은 큰 사람도 더 얻게 되고 작은 사람도 더 얻게 되는데 작은 사람의 인구가 훨씬 많다. 그럼 작은 사람한테 조금 더 전체적으로 더 가게 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동반 성장 아이디어는 제가 정부에서 총리로서 일할 때 이명박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세종시 문제는 제가 그만둔 다음에 그해 2010년 가을에 동반 성장 위원회를 만들자 결정해서 그해 12월에 발족된 것입니다만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만 얘기하는 데 반해서 제가 거기서 1년 한 4개월 일하고는 동반성장 연구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동반성장을 굉장히 넓게 해석합니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뿐만이 아니라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 남북한 간, 국가 간 동반성장도 굉장히 넓게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최근에 대개 대학 진학한 사람
또는 앞으로 대학 진학할 사람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총장 때 서울대학교에서 지역균형 선발 제도를 채택한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총장이 돼서 학생처에 학생의 구성비를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100명 중에 42명이 서울 사람이고 26사람이 강남 사람이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국립대학인데 잘못하다가 시립대학 되고 구립대학 될 것 같다고 걱정이 된다. 학생이 골고루 들어오도록 유도하자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3명 이내로 우선 학생을 추천하면은 아마 한 5,000명 될 겁니다. 그 중에서 1,000명 뽑고 2,000명은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서울대학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내는 고등학교가 600여 개 있었는데 지금은 1,000개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울대 학생을 골고루 뽑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당시에는 형평 차원에서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만 사실 저는 형평 차원보다는 서울대학교를 아주 다양한 구성 조직으로 만들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부딪히다 보면은 간접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다른 생각도 배우고 새로운 생각도 배우고 그것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돼서 아까 제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민이 좀 더 창의적으로 되는데 기여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 결과적으로는 상당한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동반성장하면 뭐가 좋은데 이거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또는 부자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관계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이 한국 경제의 어두운 면을 치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초대 부총리 했던 현오석 씨는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가를 꾀했으나 실적이 미미했고 두 번째로 오신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을 증대시켜주면 소비가 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것도 실적이 좀 미미했습니다. 현재 소비를 늘리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배당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을 늘려주기가 힘들고 늘려줬다 할지라도 빚이 1,300조나 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힘든데 투자를 한번 다시 보면은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진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규제만 풀어주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면 경제 정책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 투자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20년 동안 투자가 아주 부진했습니다. 전체 투자는 부진하지 않았는데 설비 투자가 부진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그냥 건설 투자를 권장을 해서 건설 투자까지 합하면은 투자가 부진하지 않지만 이 설비 투자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대기업도 부진하고 중소기업도 부진해서 대기업은 왜 투자를 안 하나, 중소기업은 왜 투자를 못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고 나서 투자 못하는 요인을 좀 약화시키면은 투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현재 한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기업이 이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소기업은 투자할 때는 많은데 최고급 기술로 투자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투자할 때는 많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돈이 가도록 해주면 좋겠는데 60년대 70년대에는 돈을 모으기도 쉬웠어요. 한국은행 죄송합니다. 한국은행 돈 찍어내라면 돈 금방 찍어오고 정부가 마음 먹으면 아무한테나 세금 거두려면 다 거뒀지만 오늘날은 한국은행이 상당히 독립이 돼 있어서 하는 정제 보고 돈 찍어내라고 한다고 돈 찍어낼 리도 없고 조세 저항이 강해서 세금 걷기 힘들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가 힘든데 모았다 치더라도 이제는 경제가 크고 복잡해져서 유망 산업이 어딘지
이유는 기업인이 누군지도 알기가 힘들어서 돈도 주기가 힘들므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에는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하고 중소기업은 투자할 때 받는데 돈이 없으면 대기업으로 흘러갈 돈이 스무드하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도록 유도하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제가 거의 6년 전에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또 중소기업 위주의 전국 구매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부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하고 중소기업 위주의 전국 구매는 상당한 실적을 거뒀지만 초과이익 공유는 지금 별 실적이 없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반대도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 가장 큰 반대를 하신 분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세요. 내가 사업가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사업을 해보기까지 했지만 초과이익 공유의 자본주의 영어냐, 사회주의 영어냐, 공산주의 영어냐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세요? 근데 사실 그거는 그때 스태프들이 그야말로 미래 전략실에서 회장님을 안 가르쳐드리는 것 같아요. 초과이익 공유는 100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영화 제작자가 영화 만들 때 배우도 필요하고 감독도 필요하고 배급처도 필요한데 영화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배우하고 감독하고 배급처한테 안 돼도 저걸 얼마큼 줄게 하는 것이 소위 우리들 어릴 때부터 흔히 들어오는 개런티예요. 그 러닝 개런티는 해준다. 그러나 대박 나면 더 줄게 하는 것이 바로 프라핏 쉐어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엑스트라 프라핏 쉐어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명량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 명량이라는 영화 잘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김한민 감독이 명량으로 성공한 다음에 제작자로부터 150억 원 받았다면은 그 150억 원이 바로 초과이익이 공유된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이 개념이 나온 다음에 롤스로이스나 에어컨 만드는 캐리어, 자동차 만드는 크라이슬러 이런 데서 다 적용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기를 초과이익 프라핏 쉐어링이 전 산업에 걸쳐서 적용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물론 그분들이 대통령이 안 되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도널드 트럼프의 컨스티튜언시라고 그러니까 그분한테 표를 찍어준 분들은 중산층 대기 또는 그보다 밑에 경제적으로 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초과이익 공유가 미국에서 굉장히 앞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반론 중에 이제 언론에서 반론이 뭐였었냐면은 아니 자본주의 사회인데 대기업이 돈 벌어서 왜 중소기업 주라고 해? 또는 부자가 왜 가난한 사람이 돈 줘야 돼? 이런 것이지만 그때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박사학위 논문 속에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상당 부분이 납품과 후려치기에 기인한다고 하는 원문을 썼어요. 대기업은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물건 주문할 때 서면 주문 안 하고 구두 주문하고 기술 탈취하고 또 현금 결제 안 하고 장기 어음 결제하고 납품과 후려치기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납품과 후려치기에 많은 초과이익이 기인한다면은 그 납품과 후려치기에서 초과이익을 얻었으면은 납품과 후려치기를 당한 협력 중소기업한테 초과이익의 일부를 주라는 거예요. 2010년에 어떤 구체적인 회사의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그해 이익이 17조 났는데 연초에 임직원한테 우리 10조 목표다. 더 넘으면은 보너스 준다 했었는데 10조 목표해 갖고 17조를 얻어서 7조가 초과이익이 생기자 2조 1천억은 임직원 보너스 주고 4조 9천억은 사내 유보했습니다. 그때 그 7조에 1%만 해도 700억이에요. 10%만 해도 7천억인데 그걸 협력 중소기업한테 납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납품과 후려치기를 당한 기업들한테 1%가 10%가 나눠주면 그거를 그 사람들이 받아다가 기술 개발이나 해외 진출이나 또는 월급이 작아서 안 온다 그런 거 아니 고용 안정 자금을 쓰면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지고 중소기업이 튼튼해지면은 중소기업하고 같이 협력하는 대기업도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세계 기업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도요타 대 현대의 경쟁이 아니라 도요타 플러스 협력기업 대 현대 플러스 협력기업의 저 경쟁이라고 하는 건 뭐 세상에 다 알려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초과 이익 공유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LED 조명 등이다. 무슨 뭐 저 레미콘이다. 된장, 간장, 빵 이런 것들 대기업 하지 말고 중소기업에만 하라는 것이고,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구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정부가 저 물건을 살 때 중소기업에 사지 않고 대기업한테 사면 대기업은 그걸 받아갖고는 손도 안 대고 돈 띄고 하청 주고, 또 하청업체는 또 손도 안 대고 돈 띄고 하청 줘서 실제로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억 미만은 정부, 공기업, 공적 기업이 물건 살 때 20억 미만은 대기업한테 사지 말고 중소기업한테 사라는 아이디어죠. 어떻든지 간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세 가지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으나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또는 흘러간 돈이 스무드하게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 들어가게 한다면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완화시켜서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 고용이 늘고,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은 이제 소비가 늘어서 경기 침체를 완화할 뿐 아니라 단기 성장, 더 나아가서 장기 성장의 기초가 될 텐데, 이때 그 연결고리에 중소기업의 주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대중소기업 간 간격도 또는 이 격차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다른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없습니다. R&D에서 뒤에서 알로 빨리 가라. 리파이먼트보다는 리서치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금방 할 수 있는 것이 동반성장적 방법인데, 이때 그 돈이 대기업에 흘러가 있으나 투자를 하는데 그 돈의 일부가 중소기업으로 흘러가도록 허용한다 또는 배려한다, 이런 것들은 대기업에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우리 같은 배에 탔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올린 소득을 너희들한테 좀, 당신들한테 좀 나눠주자 하는 의미에서 동반성장적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왜 동반성장이 아니라 동반성장하면 왜 좋은가에 대한 저의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한 간의 동반성장은 개성공단이 그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지난 2월에 개성공단 폐쇄에서 별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은 이게 남북 통일의 기초가 되는 건데, 그리고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생각하면은 이런 걸 없애면 안 되는데, 이 결과로서의 통일만 생각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면은 이런 것 이렇게 강경책을 써서 어느 날 통일이 되겠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통일 기반 조성용 사업으로서 개성공단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를 가니까 제 주위에서 저에 대한 비난이 많았었어요. 정우차 끝까지 학자들만 남을 줄 알았더니 총리를 왜 갔냐.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서울대학 총장 한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서울대학에 대한 모순이 아니냐. 모순이 아니라 모독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조선식으로 얘기하면 대제학이 영의정보다 나은데 어떻게 대제학한 놈이 영의정하러 가냐고 비난도 있었으나, 그때 제가 거기 간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로 5번째 오라고 그러셔서 마음이 약해서 간 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잔치집에서 60분들에도 3번 이상 간곡히 초대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배워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제가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제안받았으나 메신저가 2번밖에 안 오대요. 우리 어머니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해서 안 간 면도 있고, 실제로 준비가 안 돼서 안 간 면도 있는데, 이번에 제가 욕심이 생겼었어요. 2009년 9월에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직적으로 돼갖고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가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허가를 받고 뭐 비밀로건 공개적으로 김정일한테 가서 한번談判좀 하고 싶다는 허황 때문에 우리 어떤 욕심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이거는 역시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이 문제 해결에 적임자일 것 같다는 생각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크게 성공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개성공단 하나 갖고 안 되고 개성공단의 완성도가 40%밖에 안 됐었어요. 이걸 100% 늘리고 왜 거기만 하냐? 해주, 신의주, 원산, 왜 북한만 하냐? 철원도 하고 해서 공단 한 대여섯 개만 만들어도 북한에 성분 좋다는 사람들 5만 명, 10만 명 와서 일하면은 5년, 10년, 15년쯤 되면 이거 우리들 경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통일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갔던 것인데, 하여튼 개성공단은 남북한 간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역시 또 만병통치는 아닌지 모르지만 FTA 같은 건 국가 간의 동반성장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성장 잘 되고 있느냐? 거기 누가 질문하면은 제 친구들 보고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야 임마 너 건너가면 5, 6년 하고도 안 되고 안 넣어, 이런 친구도 있고, 좀 돼 그러면 네 나이가 얼마 되지 그만둬, 또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되고 어떻게 보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부 구매로 덮보는 중소기업들은 많습니다. 근데 초과이익 공유제는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지만 지난번에 다행으로 여소야대가 돼서 야당 의원들이 초과이익 공유제를 포함해서 적합업종 선정이나 그런 정부 구매에 관련된 것을 법제화하려고 해요. 근데 어디 나도 여성 의원들인데요. 민주당의 이현주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조배수 의원, 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들이 노력해서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재벌 총수의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재벌 회사의 임원들 보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배경이 제일 많은 게 구매 담당이에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자금 담당입니다. 이게 구매할 때 막 후려쳐서 단기 실적 올리면 승질이 빠져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은행이나 재무부에 친구 많아갖고 돈 잘 꼬오게 되면 또 칭찬받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보기 재벌 총수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앞날에 대해서 이렇게 비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반성장에 대한 얘기고, 그 두 번째 중기, 장기 한 1, 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에는 사회혁신, 여러분 요새 최순실 게이트냐 박근혜 게이트냐, 지금 최순실 게이트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부패 부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중기에서는 사회혁신을 해야 된다. 제가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로 열심히 썼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교육혁신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Q&A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조직이 다양해서는 그 조직을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걸 위해서는 지덕체보다는 지덕질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끝으로 통일과 관련돼서 두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는 동반성장이 통일의 필요 조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무정 통일 원하지 않으시죠? 점진적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통일의 기운이 싹 틀 때 독일에서 한 것처럼 북한 주민 보고 통일 원하십니까? 남한 주민 보고 통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보고 통일 원하자고 그럴 때 선뜻 예스 할 거냐면은 자신 없어요. 지금 남한에도 1등 1류국민, 2류국민, 3류국민들 있어 보이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가 크고 하는 마당에 북한 사람들이 쉽게 우리 뭐 쟤네들하고 합해갖고 가서 4등, 5등 국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갖고 선뜻 통일을 원하지 않을 수도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남한은 또 지금 남한 대 북한의 경제력이
차이가 40대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는 2대 1인데 1인당 소득이 20대 1이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40대 1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금방 통일되면 저는 굉장한 혼란이 올 거라고 봅니다. 통일이 되면은 아무래도 저쪽하고 같은 나라로 남북이 같은 나라면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좀 덜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국민이라면. 근데 지금은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통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이 선뜻 예스라고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어릴 때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고 무조건 통일이었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그래서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이 남북한 간의 경협,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이 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공단이 막 많이 생기고 서로 경협을 하다가 보면은 남도 좋아지고 북도 좋아지고 하게 되면은 저 남북한의 경제 격차가 줄어들어서 남한 주민들이 통일에 찬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반 성장은 남남 간의 동반 성장과 남북한 간의 동반 성장이 통일의 필요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뒷부분에 통일에 대한 그 생각은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누구 가서 보잘것없는 거 읽으시라고 내가 미안합니다만 한번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